자, 이번에는 이론 분산 분석과 이원 분산 분석, 즉 아노바와 관련돼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분산 분석에서 먼저 이론 분산 분석에는 그렇죠. 우리가 설명했듯이 t-테스트라고 하면 두 개의 독립된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이 평균의 차에 대한 해당 데이터를 t-분포라는 곳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 t-테스트에서 나오는 t값을 t분포에 이렇게 위치시켜서 그 위치시킨 값에 이 p-밸류 값을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론 분산 분석이라는 형태는 비교할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t-테스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교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겁니다. 요 집단, A 집단, B 집단, C 집단이라고 봤을 때 A, B와의 비교, B, C와의 비교, A, C와의 비교 그렇게 되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T분포의 이 분포 차이에 이 평균이고 이 표준 편차로 흩어져 있는 이 T분포들의 분포를 여러 번 겹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의 확률에 대한 그 보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라서 t-테스트로 여러 번 검증하는 게 아니라 세개 집단일 때는 이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인이 하나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 아노바 분석을 사용하는데요. 요인이 하나라는 말은 집단을 나누는 기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학년이다 라고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한 개의 요인을 집단으로 구분했다라는 거고요. 투웨이 아노바라고 하는 거는 학년과 예를 들면 뭐 성별 이렇게 됐을 때 성별에도 남자와 여자라는 집단이 있죠. 이 집단 안에서만 보면 t-테스트로 돌릴 수 있지만 학년과 성별에 따른 만족도라고 하는 별도의 y-값이 있다, 측정하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 요인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요인이 이렇게 2개가 되고 그 2개의 요인에 따른 측정값의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면 이 학년이란 요인에 A, B, C 3학년까지만 본다 그랬을 때요. 요 A, B, C가 이제 그룹이 되는 거고요. 또 성별이란 요인에 남자와 여자 2개 그룹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룹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분석하는 게 이원 분산 분석이다. 이론 분산 분석은 요 요인 한 개를 뒀을 때 원웨이라고 하는 게 이 하나의 요인입니다. 하나의 요인 안에 이렇게 그룹이 3개 이상이 됐을 때 원웨이 아노바를 쓰는 거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웨이 아노바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학급이 있습니다. 학급 A반이라는 급이 있고요. A반 그리고 B반이라는 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C반이라는 또 학급이 있다고 보면요. C반, A반, B반, 네, C반 반이 3개가 되어 있는 거죠. 학급에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학 점수가 있다고 볼게요. 수학 점수를 랜드 비트윈이라고 함수를 60점부터 100점까지 랜덤하게 뿌려겠습니다. B반은 랜드 비트윈 해서 55점에서부터 80점까지 한번 랜덤하게 뿌려보고요. C반은 랜드 비트윈 해서 40점부터 80점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반, B반, C반을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서 한 30명 정도씩 각각의 학급에 30명 정도씩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는 함수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죠. 함수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함수가 랜드 비트윈 55점에서 80점 사이에 랜덤하게 정수들을 만들어 줘라고 엑셀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수가 적용됐을 때는 랜드 비트윈은 한번 실행할 때마다 모든 데이터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잡아주고 컨트롤 C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복사하고 붙여넣는 상태에서 어떻게 붙여넣을 거냐라고 나올 때 이 값으로 붙여넣는다. 값으로 붙여넣으면
이 함수가 다 바뀌면서 마지막에 설정되어 있었던 그 랜덤 함수가 만들어준 이 숫자를 그대로 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A반, B반, C반의 값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인트하고 숫자 값을 이렇게 임금 전체를 지정해 준 상태에서 글자 포인트를 11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여러분들 보기 쉽게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A반, B반, C반의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A반과 B반의 C반의 수학 점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데, T테스트 같은 경우는 A반과 B반, B반과 C반, A반과 C반 이렇게 두 개의 집단으로 평균을 비교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A, B, C반 세 개의 집단을 한 번에 비교하는 테스트를 하겠다. 그렇게 분산 분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테스트에서 우리가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데이터 분석 시각화 쪽까지 좀 습을 한 김에 A, B, C를 이렇게 그 A, B, C에 대한 기술 통계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화를 한번 해줄 건데요. A반, B반, C반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잡아서요. 쭉 잡아서 삽입 버튼에 있는 추천 차트에 이 추천 차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추천 차트를 눌러보면 추천 차트에 모든 차트가 있습니다. 모든 차트 탭에서 쭉 보면 상자 수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자 수염은 박스 플롯이라고 얘기했죠. 이 박스 플롯은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주는 차트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 박스 플롯에서 봐야 될 것들은 데이터 분포의 모습도 있겠지만, 데이터의 분포의 모습도 있겠지만 저는 검정색을 좋아해서 여기 색 변경을 누르시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색 변경에 제가 검정색, 회색, 그레이 계통을 눌러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여기에 A반, B반, C반에 대한 박스 플롯이 나오는데, 박스 플롯에서 핵심은 전체 데이터 분포도 설명을 해주지만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이상치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줍니다. 이상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치 제거하지 않고 바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박스 플롯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오른쪽 버튼에서 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서 1분위수, 그리고 3분위수, 그리고 최대값, 그리고 중위수들을 보여주고 평균값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레이블, 여기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누르면 여기에 값을 보여줄 건지, 항목 이름을 보여줄 건지, 그리고 계열 이름을 보여줄 건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은 값이 그나마 제일 합당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으로 넣으면 데이터 레이블에 각각의 위치에 있는 1, 4분위의 값, 그리고 3, 4분위의 값, IQR은 72.25에서 47.75 사이에 이 데이터의 분포가 IQR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 78이 IQR이 72.25에서 IQR만큼을 넘어선 값만 이상치로 찍어주는데, 각각 박스 플롯에서는 이상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바로 분산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량도 여기서 바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분석을 눌러 주시고요. 기술 통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 통계법에 보면 입력 범위를 A, B, C를 다 같이 만들어 지정해 주시고요. 데이터 방향은 열로, 이렇게 열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첫째 행의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요약 통계량과 평균에 대한 신뢰 수준, 그 다음에 출력 범위는 여기 N2에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기술 통계량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오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론 분산 분석이나 T테스트나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 모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술 통계량과 간단하게 기술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박스 플랫, 그리고 히스토그램 등을 그려주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히스토그램도 그려보면은 삽입에서 여기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반과 B반과 C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하고 구할 수 있는데요. 이 A반, B반, C반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A반만 먼저 이렇게 골라주겠습니다. A반에 삽입해서 히스토그램을 누르면 A반의 계급 구간을 지금 3개의 구간으로 나눴는데요. 계급의 수를 바꾸는 방법은 이 차트, 히스토그램 차트에 제목을 지우겠습니다. 제목 넣고 X축에 있는 숫자 값들을 잠깐 클릭을 하면 축이 선정이 되는데요. 축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을 누르면 여기에 조금 넓게 보면 계급 구간 너비와 계급 구간 수가 나옵니다. 지금 계급 구간 수는 하나, 둘, 세 개로 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계급 구간 너비를 우리가 수학 점수기 때문에 약 5점에 하나씩으로 구간을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됐나 볼게요. 이렇게 5점 단위로 끊어서 도수가 몇 개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른 상태에서 요 차트를 딱 눌러주면 데이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이는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끌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영역에 이 해당 그래프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 영역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데이터 영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굵은 선 표시가 나고요.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옮기면 B반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 차트의 영역이 이렇게 그 B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를 이렇게 C반으로 옮기면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축들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에서 계급 구간 넓이를 뭐 5로 똑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급 구간 너비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5로 해주거나 아니면 계급 구간 수를 뭐 10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10으로 이렇게 10개의 구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론 분산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일단 A반, B반, C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보니까 75점, 66점, 60점 분명히 A, B, C반의 평균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의 차이가 있으나 이거는 A반, B반, C반의 어떤 특색이 만약에 A반의 특성을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 합시다. 남자만 있는 반, 남자 반, 그리고 여자 반, 그리고 혼합반 이렇게 했을 때 남자반과 여자반과 혼합반 각각의 반의 어떤 수학 점수의 성취도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남자반, 여자반, 혼합반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실제 있는지 그래서 남자만 있을 때와 여자만 있을 때 혼합이 있을 때 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30명의 값들을 뽑은 거고요. 그랬을 때 이 30명으로 형성되어 있는 각 조직의 평균의 차이들이 실제 모집단 남자들만 있을 때 여자들만 있을 때 남녀 혼합으로 되어 있을 때 모든 전체 연구 대상에 있는 모집단을 대표해서 평균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분석이 바로 이론 분산 분석이다. 그래서 세 개의 그룹, 한 개의 요인이죠. 성별에 따른 반의 조합이 바로 한 개의 요인이고요. 요인 안에 그룹이 세 개가 있다. 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런 형태들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지만 남자, 여자, 혼합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죠. 남자 반, 여자 반, 혼합반 이렇게 혼합반이 이 상태에서 30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남자 반, 여자 반, 혼합반이 여기에서 제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남자반, 여자반, 혼합반, 남자반, 여자반, 혼합반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그룹 기준 그리고 요거는 수학 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각각 그룹별로 열에 해당되는 값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룹 기준을 한 열에 다 정렬을 해주고 그 그룹에 해당되는 수학 점수가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번호를 붙여줘서 간다고 한다면 뭐 함수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제가 따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고요. 일단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남자반, 여자반, 혼합반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바로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론 분산 분석에 있는 분산 분석 이론 배치법의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입력 범위는 바로 남자반에서부터 쭉 혼합반까지 전체를 다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째 행 이름표를 사용하겠죠. 남자반, 여자반, 혼합반이라는 이름표를 사용하고 이 각각의 반들의 평균들의 차이의 값의 유의 수준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일단 먼저 출력을 해보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산 분석의 이론 배치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t-테스트라고는 조금 결과값이 다르죠.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독립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이렇게 요거는 독립형으로 t-테스트 했던 샘플입니다. 처리반과 대조반이 있고 처리반의 평균이 19.7이고 대조반의 평균이 15.5입니다. 라고 이렇게 평균의 차이를 볼 수 있게끔 하고 t통계량이 나왔는데, 그리고 뭐 관측수하고 뭐 자유도 t통계량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이론 분산 분석에는 좀 다르죠. 분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t-테스트에는 분산이 있었나요? 네, t-테스트에는 뭐 분산에 대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죠. 물론 뭐 이렇게 독립표본에서 이분산할 경우에나 이분산도 잘 나오지 않네요. 공동분산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등분산일 경우에 공동분산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공동분산이 아주 크리티컬한 통계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기 t통계량이 나오는 거고요. 이론 분산 분석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F기각치라는 게 나옵니다. 자,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 A, B일 때는 A라는 집단의 값들과 B라는 집단 값들의 이 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차에 대한 값들이 키 분포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집단이 있으면 각각 집단들의 평균이 있겠죠. 만약에 이 평균이 3이다. 전체 점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이 집단의 평균은 4, 이 집단의 평균은 6 이렇게 했을 때 3, 4, 6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고요. 3과 4, 6에 대한 평균의 분산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분산, 그러니까 집단 간의 이 분산의 차이와 이 집단 내에 있는 분산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 내에서 데이터들이 막 흩어져 있는 정도보다 이 집단의 각각의 중앙값이 되는 이 집단 간들의 평균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요거와 요거 전체 덩어리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와 이 덩어리 안에 있는 값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비교해서 덩어리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내부에 있는 흩어져 있는 정도보다 크다면 나는 이 각각의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F테스트예요. 그래서 집단 간의 차이, 집단 간의 분산, 그러니까 3, 4, 6에 해당되는 분산과 이 3, 4, 6을 구성하는 각각의 데이터 값들의 분산들의 비교를 하기 때문에 F테스트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내의 분산과 집단 간의 분산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집단 간의 분산이 더 크면 이거는 집단 내에서 각각의 샘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들의 값들과 남자반, 여자반, 혼합반이라고 불려준 이 평균값들의 이 차이, 이 분산의 차이가 크다면 혼합반 안에서 그냥 오미조밀 움직이지만 혼합반과 여자반은 크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 분산의 비교를 통해서 검증하는 게 F테스트입니다. 이거 자세하게 보시면 F분포라는 걸 따르는 거죠. F분포의 이 F값은 뭔가요?
두 개의 집단의 분산이 뭐예요? 해당 값들과 그 값이 포함되어 있는 표본의 평균을 뺀 값을 제곱해서 합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 한 개의 집단의 분산, 그 집단 내의 분산과 집단 간의 분산들을 비교해서 F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복잡한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걸 지워보고요. 그냥 우리는 이 분산 분석은 F분포라고 하는 것들을 따른다. 그래서 F분포의 값들이 FB가 14죠. 그러면 여기가 뭐 1부터 0부터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이 F값은 어떻게 구한다? 집단 내의 분산과 집단 간의 분산을 구하기 때문에 분산은 제곱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한 값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F분포에는 양수가 나옵니다.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X값에서 평균값을 빼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F는 무조건 양수만 나온다. 근데 14기 때문에 F값이 14인데 이 14에 해당되는 F값에 이 오른쪽 면적의 확률이 5%보다 작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분산과 분산의 1이죠. 분산과 이 분산이 똑같다고 하면 1인데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아노바에서 F테스트는 바로 이 FB 14.57이 과연 어떤 F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론 분산 분석을 돌려봤더니 T값이 얼마예요? P값 0.0000347이다. 즉 여기에서는 A, B, C가 어떤 어떤 집단간끼리 비교가 된다. 뭐가 더 크다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분산 분석 이론 배치법에는요. 그리고 다만 각각의 집단 간의 평균들의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만 그냥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엑셀에서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으로 이론 배치법을 진행을 하면은 어느 집단끼리가 비교가 됐는지를 별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각 집단끼리 계속 비교를 해주는 사후 검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사후 검증, 사후 검증, 사후 검증,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 사후 검증은 어떤 집단의 차이가 있다. F 기가치가 그 P 값이 F 분포에서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 나올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집단 간의 이 차이가 집단 내의 차이보다 훨씬 크니까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때 차이가 있다면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 남자반 여자반인가, 여자반 혼합반인가, 남자반과 혼합반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차이에 검증을 해주는 게 바로 사후 검증이다. 근데 데이터 내장 함수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분석을 계속 해 나가려면 우리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만든 이 캐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SPSS나 그 다음에 SAS 통계 분석 툴, 논문 통계만 전문으로 하는 분석 툴에 있어서는 이런 값들이 같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엑셀 내장 함수 분석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온다. F테스트까지만. 그래서 사후 검증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추가 기능에서 통계 분석 그리고 분산 분석에서 이론 배치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택 변수는 남자반, 여자반, 혼합반이라고 해서 인자 수준이라는 게, 인자는 뭐예요? 인자 아까 제가 요인이라고 그랬죠. 1, 1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인은 요게 요인입니다. 성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 이게 요인이고요. 그 그룹에는 남자반이라는 인자, 여자반이라는 인자, 혼합반이라는 인자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성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 인자고요. 그 인자의 수준으로는 남자, 여자, 혼합반이다. 그래서 다중비교도 할 거다. 이 다중비교가 LSD라든가 투키라든가 던칸이라든가 하는 이 어떻게 남자 여자 비교하고 여자 혼합 비교하고 남자 혼합 비교하는 게 굉장히 통계적으로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각각의 집단끼리 비교하는 그런 비교법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투키로 5% 유의순으로 확인을 해서 한번 이론 배치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은요. 아까 검정 결과에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분산 분석 결과를 나와주고요. 기존에 우리가 대응 표본, 여기 통계 분석 결과는 여러분들 보기 쉽게 색깔을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론 분산 분석의 그 엑셀에 내장되어 있는 분석 방법에서 나온 F테스트 외에도 이렇게 대응 표본에 해당되는 이런 값들도 이렇게 T테스트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개가 결합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독립 표본과 이론 분산 분석이. 그랬을 때 이론 분산 분석에 F테스트로 나와 있는 값들이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온다 보면 이론 배치 분산 분석 결과 뭔가 내용이 많이 나오죠. 남자반 여자반 혼합반에 남자반의 평균이 몇 점이고 표준 편차가 몇 점인 게 기술 통계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반 여자반 혼합반에 레벤의 등분산 검증이라 해서 저희가 아까 이 대응표본 독립표본 분석을 할 때 등분산이냐 이분산을 가정할 거냐에 대한 집단 간의 분산에 대한 분석을 했었죠. 검증을 했었죠. 그거랑 똑같이 분산 분석에서도 등분산 검색을 합니다. 유의 확률이 0.00이라는 것은 이분산이다. 분산이 다르다. 뭐 이거는 분산 분석에서 일단 넘어가고요. 이건 등분산이라는 게 유의하다는 것은 각각의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표에 드디어 여기에 보면 처리와 잔차를 가지고 F값들을 내고요. 이 F값들은 유의 확률이 0에 가깝다. 그래서 각 처리 간의 이 F값들은 기존 집단 내에 있는 분산보다 처리한 각 집단 간에 있는 분산이 크기 때문에 F값이 엄청 커지고요. 유의 확률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처리 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쿠키 HSD라고 하는 사후 검정으로 비교했더니 이 혼합반, 여자반, 남자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다. 혼합반과 여자반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그룹 비슷한 유형으로 묶일 수가 있고 남자반에 있는 이 그룹 2로 묶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투키에서 나오는 이 다중 비교에서 보면 남자반이 혼합반, 여자반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높다. 이렇게 그룹 간의 비교를 해주고 그룹 간의 비슷한 특성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방식의 사후 비교를 해주는 게 바로 키의 사후 검정법입니다. 자, 반대로 따르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이론 배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론 배치법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나오는데 확인을 그대로 누를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출력 범위에 이렇게 여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취소를 누르고요. 자, 사후 검증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사후 검증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투키 HSD로 이렇게 그룹 간의 비교를 해 주었지만 다중 비교를 다른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또 다시 추가 기능에서 통계 분석에서 이건 캐스에 있는 추가 기능입니다. 분산 분석의 이론 배치법을 이제 눌러보면은요. 데이터가 없는 곳이니까 여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추가 기능에서 통계 분석에서 데이터에 있는 곳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분산 분석, 이론 배치법 이렇게 하면 데이터 있는 곳에서 선택이 됐고요. 남자반, 여자반, 혼합반 이걸 인자 수준으로 놓고 다중 비교를 투키로 하지 않고 던칸하고 LS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다시 또 확인을 누르면 이 데이터 분석 결과가 또 밑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다중 비교에 보면 피셔의 LSD 그리고 던칸의 다중 비교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혼합반, 여자반, 남자반을 각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평가가 돼요. 자, 투키에서는 사후 검정에서 보면 혼합반, 여자반 차이가 없어서 그룹 1이라는 곳에 같이 묶이는 걸로 돼서 혼합반, 여자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남자반만
각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피셔의 LSD나 덩칸의 사후 비교 방식에 있어서는 그룹 1, 2, 3가 유의 수준 0.05 안에서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다중비교 방법론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건 통계적인 공식과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지금 투키라든가 피셔라든가 던칸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리고 공식적인 이런 사후 비교 방법들을 한번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를 접목시키는 곳에 따라서 투키의 HSD의 사후 비교를 썼다라고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키 HSD를 쓴다라고 하면 분산 분석을 해봤더니 이 세 개의 반에 대한 평균 점수의 차이는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 중에서 남자 반이 혼합반 여자 반에 비해서 월등하게 수학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걸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피셔의 LSD의 사후 비교 값에 의하면 혼합반, 여자반, 남자반 모두 차이가 있고, 특히 여자반과 혼합반에서도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냈고, 순서대로 따지면 남자반이 가장 높고 여자반이 그 다음으로 높고 혼합반이 낮았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들 때 피셔의 LSD 사후검정법을 썼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론 분산 분석의 원리가 설명이 되고요. 결국에 세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는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는지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때는 F테스트를 이용한 아노바 분석을 쓴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분산 분석은 조금 복잡한 개념들이 하나 들어와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표집분포와 가설 검정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여라도 이제 실습할 때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어려워할까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작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웨이 아노바에서는 이 상호작용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원웨이 아노바는 한 개의 요인에서 요인 수준끼리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년이라고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겠죠. 자, 그런데 투웨이 아노바는 요인이 두 개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합시다. 신약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신약 A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A, 신약을 먹기 전입니다. 섭취 전. 이건 대응표본하고 비슷한 거죠. B, 신약을 먹은 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성별에 따라서, 아니면 연령대로 볼까요? 연령대. 성별로 보겠습니다. 성별로 확실하게 쉽게. 자, 남자는 A라고 하는 신약을 먹기 전에 이 증상 호전치는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합시다. 남자일 경우에는 신약을 먹기 전에는 이랬다가 신약을 먹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는 신약을 먹기 전에는 이랬다가 신약을 먹은 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이게 남자가 되겠고요, 여자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있다 없다? 남자와 여자의 각각의 요인 수준은 하나의 성별이라는 요인이 됩니다. 성별이라는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라는 거는
신약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섭취 신약 섭취 유무가 요인이 되고요. 신약 전, 신약 후가 요인 수준이 됩니다. 자, 요인 수준들을 봤을 때 남자와 여자는 신약 전에 큰 차이가 없다가 신약 후에 먹었을 때 남자만 이렇게 도드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남자 여자 모두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호작용이 없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남자 그리고 또 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상호작용이 없이 그냥 신약의 효과만 있었다. 이게 주효과죠, 주효과. 신약의 효과만 있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크로스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특정한, 즉 성별 요인에서 특정한 값에만 반응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이 펼쳐졌다. 즉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의 전체를 다 증가시키는 이 주효과가 아니라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의 특정한 요인 수준에만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험에 유의미한 의미를 주는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요인 수준이 있는 투웨이 아노바에서 검증이 가능한 거죠. 네, 이게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온 분산 분석에 대한 상호작용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샘플을 하나 더 또 불러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캐스 폴더에 여러분들이 캐스를 다운로드 받고 나서 이 캐스 폴더에 데이터 샘플 폴더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캐스 폴더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한번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스 폴더입니다. 캐스 2018 버전을 저는 다운받았고요. 여기에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각 통계 분석에 해당되는 예제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분산 분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을 열어보니까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요인이죠. 이 요인. 자, 아동의 상태 여부, 노멀한 보통 아동이냐 아니면 ADHA에 걸린 아동이냐, 그리고 그 아동, 보통의 아동들과 ADHA 아동들에게 골고루 위약을 주고, 위약이라는 게 뭡니까? 플라시보죠. 리탈린이라는 게 실제 약인데 아동 총 8명 중에 4명에게는 그냥 물을 준 거예요. 물.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줌으로써 심리적인 플라시보 이펙트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위약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리탈린은 위약보다 효과가 덜하게 된다 그러면 뭔가 리탈린의 효과가 확실하게 없는 거죠. 위약이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이게 약인 것처럼 느껴져서 여기에 있는 측정하는 사람들이 아예 아무것도 안 줄 때보다 리탈린을 주는 건지, 그리고 리탈린이 아닌 건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약간 블라인드성의 조치기도 하고요. 실제로 심리적인 반응들까지도 이 데이터 분석 방법에 녹이는 형태의 효과를 처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동과 이 치료약, 그 다음에 치료약에 따라서 ADHA의 어떤 증상 수준, 그래서 증상 수준이 오히려 주의 산만함이 좀 더 낮아질수록 좋은 점수다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캐스 폴더에 있는, 그리고 데이터 폴더에 있는 샘플 예제들을 그대로 컨트롤 C로 붙여서 이온 분산 분석 A1 셀에다가 이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한 겁니다. 붙여 넣으면 컨트롤 V입니다. V, B가 아니라. 붙여 넣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완성이 됐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에서 E1 분산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분석은 반복 있는 이원 배치법, 반복 없는 이원 배치법이라고 했지만 이건 데이터 유형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굉장히 복잡한 형태들의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원 분석은 제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개발한 캐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기능 버튼을 누르시고요. 통계 분석에서 분산 분석의 이원 배치법이 있습니다. 자, 이원 배치법에 대해서 보면 고급 입력에 인자 1, 2 종속 변수, 즉 이게 아동이라는 인자고요. 인자 수준은 노멀 ADHA입니다. 그리고 치료약이라는 요인은 위약, 리탈린이라는 두 개의 요인 수준으로 나눠져 있죠. 인자 하나는 아동, 치료약은 인자 2, 그리고 종속 변수는 수커입니다. 왜 고급 입력을 했느냐? 표준 입력일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노멀과 위약, 그리고 리탈린, 그리고 ADHA. 요게 뭐 예를 들면 50, 그 다음에 리탈린은 67, 그리고 ADH는 70, 그리고 리탈린은 또 51. ADHA이면서 리탈린은 51, 그리고 노멀이면서 위약인 건 또 50. 이렇게 측정값이 하나씩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요인 수준을 노멀이면서 위약인 수를, 그리고 노멀이면서 리탈린인 숫자를 이렇게, ADH는 70 밑에 이렇게, 리탈린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데이터가 똑같은 유형인데요. 이 한 요인의 요인 수준별로 각각 4개씩 실제 표본이 관측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탈린에서 마찬가지로 리탈린 안에서도 노멀이 4명, ADH가 4명. 그리고 ADH 안에서는 또 위약은 ADH와 위약은 4개. 그래서 총 개수가 이렇게 일렬로 하게 되면 16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요인 수준을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총 요인 수준은 16개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유형이 똑같은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어도 어떻게 변수를 정렬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엑셀에서는 이런 데이터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 해당 내장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분석은 참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복이 있다라고 해서 이 각각의 요인 수준별로 표본이 4개가 있으니까, 표본수가 4개가 있으니까 이 표본당 행수 4개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입력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주면 값이 분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좀 복잡하죠? 데이터가 이미 이렇게 요인 수준이 크로스로 되어 있는 데이터 포맷도 있을 수가 있고요. 데이터 모양이 이렇게 롱 포맷으로 길게 요인 수준이 1, 요인 1, 요인 수준이 쭉 펼쳐져 있고 요인 2, 요인 수준이 쭉 펼쳐져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크로스 탭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옵션을 서울대학교 캐스에서 개발한 통계학과에서 개발한 캐스라는 프로그램에는 옵션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분석의 이원 배치법을 눌러보면 이 표준 입력에 반복수, 그리고 행인자는 무엇인지, 열인자는 무엇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캐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는 원래 있던 데이터에 맞춰서 이 고급 입력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고급 입력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주로 데이터의
처음 정리하는 형태는 바로 이런 형태의 롱 포맷, 각각의 요인들이 일렬로 열 방향으로 쭉 나열되어 있고 그 값들이 이렇게 종속 변수로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의 관리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머신러닝을 하든 나중에 다별량 분석을 통해서든 각각의 변수의 요인들도 이런 형태로 열로 길게 뻗어 들어가 있는 형태들을 분석하게 될 테니까요. 요 내용들에 좀 익숙하게 분석을 하려면 이런 데이터 폼에서 익숙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 기능에 있는 통계 분석 그리고 이원 배치법에 있는 고급 입력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아동 그리고 인자 2는 치료약, 종속 변수는 스코어로 해서 교작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모델의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시트로 독립표본과 이론 분산 분석할 때의 통계 분석 결과 아래쪽에 연속되어서 분석 결과표가 이렇게 붙어서 출력이 되고요.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 분산 분석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복이 있는이라고 하는 거는 이온 분석 분석 안에 노멀이라고 하는 요인들이 8개지만 노멀, 위약, 노멀, 위약, 노멀이면서 위약인 이 그룹이 그룹 안에 4개의 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해서 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주효과는 무엇이냐? 아동 요인은 노멀 그리고 ADHA가 있는데요. 이 아동 요인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약의 효과만 봤을 때, 치료약만 봤을 때의 리탈린의 점수와 위약의 점수의 평균값이 유의미하지 않다. 0.055%의 기준으로 봤을 때 치료약의 효과와 치료약 자체적으로 내부 분산과 치료약 간의 분산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지가 않다. 즉 치료약의 집단만 봤을 때는 차이는 없다. 그런데 이 우리 이원 분산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교호작용입니다. 이 교호작용을 보기 위한 건데요. 교호작용은 유의 확률이 0의 근사에서 굉장히 기각할 만하다. 즉 F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은 교호작용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보다 교호작용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튀는 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교호작용의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원 분산 분석에서 제가 이론 때 설명드렸지만 교호작용의 귀무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치료 효과가 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치료약의 치료 효과 점수는 차이가 없다. 이 두 개가 주 효과의 규모가설이고요. 두 번째 규모가설은 아동과 치료약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의 확률이 0에 근사하기 때문이죠. F테스트라고 봤을 때 F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F 값이 61이면 거의 아주 끝단에 61, 여기에 가까이 있는 값들인 거죠. 그래서 이 p-value의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형태다 라고 하면서 즉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의 핵심은 두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을 해서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교호작용이 있으면 연구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교호작용이라는 건 리탈린과 위약이 그냥 동일했는데 이 아동이라고 하는 요인에서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ADH가 위약일 때는 이렇게 높았는데 리탈린의 효과를 보고 나서는 스코어가 낮았다. 그리고 그냥 이 아동이냐 치료약이냐, 아동이 노멀이냐 ADHA냐를
만 두고 봤을 때는 리탈린이냐 위약이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어, 치료약만 가지고는요. 근데 아동이라고 하는 것들, 노멀과 ADHA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요인들이 딱 치료약을 만나니까 ADHA만 현격하게 값이 줄었고 노멀은 늘었다. 이 크로스가 되어 있는 게 바로 교호작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산분석표에서는 이렇게 특히 이온 분산분석에서는 교호작용 효과를 유의확률로 나타내 주고요. 만약에 교호작용의 유의 확률이 없다면 이 교호 확률을 빼주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빼주고 분석하는 방법은 처음에 우리가 이온 분석으로 가져보면 좀 지우고요. 이 데이터를 추가 기능에서 통계 분석을 할 때 분산 분석의 이온 배치법을 누를 때 이 고급 입력에서 교호작용 포함을 제외시키고 분석을 하게 되면 교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아동과 치료약의 효과들로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실제 분석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통계 분석의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지식의 깊이라든가 복잡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데에서 주로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이원 분산 분석이라든가 대응표본 t-테스트, 독립표본 t-테스트라는 게 굉장히 실험 상황에서 임상 실험이라든가 동물 실험과 같은 실험 상황들 속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와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 통계 분석의 스킴을 알아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이터나 차이나 관계와 관련돼서 이걸 그냥 표본에 있는 값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통계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참고로 계속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요. 5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엑셀로 하는 데이터 분석은 이런 통계 분석의 어떤 로직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마이닝에 가까운 그리고 현업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비즈니스의 데이터라든가 실상의 데이터라든가 공공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방법들을 주로 설명해 주는 형태의 강의가 있으니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예전에 배웠던 통계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초들을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구나 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온 분산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에 아노바라고 하는 분산 분석 방법은 데이터 유형이 다양하고 이렇게 실험 조건들이 다양해서 한 개의 요인의 요인 수준이 3개 이상이거나 여긴 2개지만요. 이론 분산 분석일 때 설명드리는 겁니다. 남자반 여자반 혼합반처럼 그 이온 분산 분석인 것처럼 요인이 2개인데 각각의 요인의 요인 수준별로 이렇게 2개나 3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노바 분석을 시행한다. 아노바는 별량 분석이라고 해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와 집단 안에 있는 값들의 어, 장차나 오차들의 비율을 따져서 집단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의 이 편차와 요 점들 간의 이런 편차가 있겠죠. 평균값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점들 간의 편차가 있을 거고요. 이 편차의 합들과 그리고 이 덩어리져 있는 그룹 간의 평균의 즉 분산을 비교했을 때 그 비교값이 바로 F 값이고요. 그 F 값의 통계량을 가지고 F 분포에서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요런 내용까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에 대해서 실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분석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변수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원인인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학업 성적과 관련해서 학업 성적이 있고 내 삶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행복 만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점수가 어떤 사람은 학점이 올라가 있는데 행복도 올라와 있어요. 점수가 높아요. 어떤 사람은 학점은 낮은데 행복은 중간 정도 돼요. 그죠? 그리고 학점이 중간이면 행복도 중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학점 보수주의자는 아닌데 점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각각의 개체들의 점을 찍어봤어요. X축을 학점이라 놓고 Y축을 행복 만족도라고 보고 이렇게 점을 찍어보니까 뭔가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경향성. 학점이 올라갈수록 행복도 올라가는 추인 것 같다. 행복이 올라갈수록 학점도 올라가는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정식상에 x와 y라고 썼지만 사실은 x하고 y라고 쓴다기보다는 상관계수는 여기가 x1일 뿐이고요. 여기가 xy입니다. 왜냐면 x2입니다. 왜냐면 인과관계란 건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x는 y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y가 종속 변수, 결과 변수로 가고 x는 설명 변수라고 하는 건데 x가 y의 원인일 경우에 이 관계가 성립되고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 갖다가 우리는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관 분석은 각각의 개체들의 두 변수가의 관계성을 설명을 하지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모르는 그냥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를 설명해 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관 분석에 대한 그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역시 가설 검정의 상관 분석은 이온 분산 분석도 마찬가지죠. 이론 분산 분석도 마찬가지고 이온 분산 분석을 했을 때 F 값을 우리가 만들어서 P 값을 내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 총 16명의 표본치를 가지고 분산 분석을 했는데 그 분산 분석의 값과 경향이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 대상의 총 대상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고 그 모집단의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검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에 배우실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 머신러닝과 관련된 상관 분석의 알고리즘을 배운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가설 검정은 내가 표본을 100개를 뽑았는데 100개의 상관계수를 보니까 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 근데 우리는 이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 건데 실제 모집단도 얘랑 이 표본에서 나온 애들이랑 유사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냐를 검증하는 게 이 통계 분석의 가설 검정, 상관 분석의 가설 검증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 상관계수라고 하는 R 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가설 검증의 목적은 표본에서 나온 상관 계수가 이 모집단의 상관 계수랑 같으냐 그리고 여기에서 상관이 있었다면 실제 모집단에서 상관이 있는 거냐 상관 계수가 얼마냐를 떠나서 실제 관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 표본의 상관 계수는 어찌 보면 공식을 구하는 일련의 과정이겠지만 실제 이 상관 분석의 가설 검증과 관련되어 있는 방법에서는 R의 확실하기보다는 정말 표본에서도 요렇게
한 개의 변수가 늘어나면 또 다른 변수도 같이 늘어나는 이런 관계성 있는 상황이 이 표본이 나온 모집단에서도 똑같이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귀무가서는 항상 관계가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없지 않다를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상관 분석의 가설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 분석의 가설 검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단순하게 x라는 변수가 있고요. 자, y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랜드 비트윈 그래서 정수값을 랜덤하게 내주는 건데요. 2에서부터 1000까지라고 한번 볼게요. 2에서부터 1000까지 한번 보여주라 라고 하고요. 쭉 길게 101까지 내려주겠습니다. 101까지. 자, 그리고 y 값은 between은 between 랜덤한 숫자를 내보내주는데 12에서부터 88까지 함수 잘못습니다. between이 아니라 랜드 between이죠. 랜드 between. 그래서 쭉 더블 클릭해주면 x와 y의 랜덤한 값들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쭉 영역에서 컨트롤 C를 한번 누른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V를 누르고 방금 함수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이 각각 숫자 값에는 거기에 다시 컨트롤 C와 컨트롤 V 제자리에다가 다시 복사해 놓고 어떤 것으로 붙여 넣을지가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요. 함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값으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값이 완성이 됐죠. 요걸 가지고 저희가 상관계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엑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분석 4장 솔루션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건데요.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 탭 메뉴를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네 번째에 상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관 분석을 클릭해 주시고요. 입력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Y 이 머리글을 포함해서 쭉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긁어주시면 이게 우리의 데이터의 입력 범위고요. 데이터 방향은 A는 A대로 0 방향으로 B는 B 열 방향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방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첫째 행의 이름표를 사용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출력 범위는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D2 정도에다가 체크해서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바로 나옵니다. 상관계수가. 그래서 x와 길이는 자기와 자기 자신의 변화니까 당연히 상관계수는 1이겠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y와 x는 마이너스 0.02 그러면 거의 관계가 없어 보이네요. 0의 근사한 값이죠.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상관계수 r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이상이죠. 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상관계수의 값인데 요 0의 가운데에 근사했다는 건 거의 상관이 없이 둥글게 모여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제가 산점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상관계수는 아까 그림에도 설명드렸지만 상관계수는 산점도가 중요한데요. 이 x와 y에 다시 영역들을 이렇게 다 지정해 주시고요. 삽입 메뉴에서 이 추천 차트 있는 곳에 이 분산형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분산형 차트. 이 분산형 차트를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각 산점도 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가 딱 봐도 산점도가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방향이 없죠. 그냥 상관계수가 없다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가 없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표본 데이터죠. 표본 데이터. 표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데이터가 100개씩이 있는데 100명의 이제 x와 y 값이 있는데 점수가 예를 들면 뭐 여기가 그러면 수능 점수 6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그다음 수학 점수 수능 점수와 수학 점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만 나오고요.
근데 저희가 알고 싶어 했던 게 이 표본에 나오는 상관계수는 상관계수지만 이 마이너스 0.2424는 실제 모집단에서도 상관계수가 0일 거냐. 이게 이제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값이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우리가 큰 우리의 연구 대상의 모집단에서도 이 R 값은 0에 근사하냐,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그리고 이 표본값이 0에 근사한 R 값, 요 상관계수, 상관 분석의 가설 검증에서 0에 근사하지 않다 그러면은 얘는 표본은 굉장히 이 표본에 대해서는 모집단이 0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엑셀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에는 상관 분석을 가설 검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개발한 캐스 프로그램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추가 기능에서 통계 분석에서 예, 상관 분석이 있습니다. 통계 분석, 회귀 분석에서 상관 분석을 누르면 수능 점수와 수학 점수를 같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상관 분석에 이렇게 나오죠. 상관계수의 유의 확률이라고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 상관 분석 결과는 말씀드렸듯이 앞쪽에 독립표본과 일원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에 나와 있는 결과값이 통계 분석 결과란 시트에서 쭉 일렬로 결과값이 추출이 된다고 했죠. 상관 분석 결과는 수능 점수와 수능 점수 사이는 같은 점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관계수가 1일 거고요. 수학 점수가 수능 점수와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0인데 0.8108로 모집단도 0이다. 모집단도 0이다. 모집단은 상관계수가 없느냐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상관 분석의 가설 검증입니다. 상관 분석의 가설 검증. 그래서 상관 분석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상관계수로만 보지만 가설 검증에서는 유의 확률까지 봐서 상관 분석의 유의 확률은 0.8108로 유의미하지가 않아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뭐라고 했죠? 상관이 없다. 모집단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표본에서 이 정도 나왔는데 실제 상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해서 상관이 없다는 0의 값을 귀무가설로 하기 때문에 이 유의 확률 0.81은 95% 확률 내에서 0에 가까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수능 점수와 수학 점수에는 상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 그리고 통계 분석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은 상관 분석에서 두 가지의 변수의 관계성을 측정했다면 회귀 분석은 이 두 가지 변수에 설명되는 부분을 인과관계로서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x라는 값은 y라는 값의 원인일 거야. 그리고 y가 변하게 되는 값의 주요한 요인일 거야 라고 보는 거고요. 어떤 특정한 y값을 설명해 주는 x가 하나일 때는 단순회귀 분석, 그리고 두 개 이상일 때는 바로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단순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측하는 회귀 분석의 기본값은 y는 숫자형 값이죠. 숫자형 값.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형 값.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뭐냐? 이 y값이 숫자가 아니라 영목형 변수값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x1이라는 값을 알고 x2라는 값을 알고 x3라는 값을 알았을 때 이게 1학년인지 1학년이라면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군인인지 인간인인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숫자로 나오는 값이 아니라 예를 들면
키가 머리카락의 길이 그리고 보폭 그리고 예를 들면 시선의 움직임. 군인들 같은 경우는 시선의 움직임이 굉장히 신기하니까 밖에 나와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저 군대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세상에 휴가 나오면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새로 변해 있고 많이 사회에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군대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모든 게 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변수를 알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Y값 자체가 명목 변수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즉 Y값이 명목 변수일 때의 값이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할 때는 다중 회귀 분석과 단순 회귀 분석에서도 이 명목 변수에 있는 값들로 Y값을 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확률 값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로짓 함수를 쓴다라고 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y 값이 숫자가 아니라 명목 분석일 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일단 먼저 회귀 분석에서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데이터 샘플은 저번에도 아까도 우리가 해봤듯이 이 캐스라는 폴더의 데이터 폴더 안에 보면 이 회귀 분석에 대한 데이터 샘플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샘플들을 좀 받아서 캐스 통계 분석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지스틱도 있고요. 일단 두 가지 데이터를 다 받아볼 건데요. 스테이크로 쓰자. 저 요거 스테이크 로스로 한번 네 번째 시트에 있는 스테이크 로스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컨트롤 C 붙이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로지스틱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나 더 만들고요. 아까 앞에 있는 요 데이터들 중에서 로지스틱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페인 트리트먼트 섹스 에이지 듀레이션 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갖다서 붙여 놓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트에 있는 이 데이터들로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습을 해볼 건데, 먼저 회귀 분석은 엑셀 데이터 분석이 내장되어 있는 모듈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개발한 캐스 프로그램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 기능에 있는 통계 분석에서 회귀 분석에 회귀 분석 2분형 로지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귀 분석이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을 말하는 거고요. 2분형 로지스틱이 바로 그냥 로지스틱 회귀 분석, 아까 Y 값이 명목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석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 있는 첫 번째 회귀 분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해당 기계의 손실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해당 기계 주변 환경에 있는 공기 흡입량, 냉각수 온도, 질산 농도를 알게 되면 그 기계의 손실률이 얼마인지를 예측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손실률을 예측하고 싶기 때문에 손실률은 종속 변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 흡입량, 냉각수 온도, 질산 농도 이것들은 다 손실량을 예측하기 위한 설명 변수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 항목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함 포함은 그냥 기존 디폴트 값으로 두시고요. 예측 값을 데이터 시트에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눌러보고요. 예측 값의 신뢰 구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데이터는 장비, 제가 말하는 스테이크로스라고 하는 이 장비에 있는 데이터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20여 개 정도의 표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20여 개의 표본의 회귀 분석 값 그리고 회귀 분석 개수들을 구해서 그 회귀 분석의 이 표본의 개수들이 실제 우리의 연구 대상인 총 모집단의 개수랑
같으냐 안 같으냐를 검증하는 것도 이 회귀 분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값의 신뢰 구간을 95% 안에서 우리가 기각할 것인지 기각하지 않을 것인지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거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수 선택은 조금 나중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모듈에서 머신러닝을 할 때 더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고요. 회귀 진단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몇 가지만 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차의 예측치와 잔차 그래프, 그리고 잔차의 히스토그램, 잔차의 정규 확률 그림을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회귀 분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식들에 대입했을 때 실제 값하고의 차이 값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느냐를 우리가 통계학자들이 정의를 해놨는데요. 그 분포가 정규 분포 모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정규 분포 모양이 되지 않으면 회귀 분석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해 놓은 거고요. 이런 결과값들을 이 통계 분석 툴에서는 내어줍니다. 그 다중 공선성,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한번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또 한번 눌러주면요. 이렇게 아까 분석했던 상관 분석 결과 다음으로 회귀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다양한 그래프들이 이렇게 도출되어 나오죠. 보면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하고 나면 이 분산 분석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분산 분석의 원리가 뭐라고 했죠? 각 집단 간의 평균의 분산들과 비교했을 때 각 관측값들의 분산량보다 더 크냐 작냐를 따진다고 그랬죠. F 분포에서 F 값을 가지고. 그랬을 때 보면 이 분산 분석에는 F 값이 59.02에서 유효확률이 0.05보다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 회귀 방정식, 이 회귀 분석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이 표본에 대해서 어떤 특성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이 이 데이터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게 여기 유효확률 F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계수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얼마만큼 설명해 주고 있니? 라고 했을 때 0.9136이라는 거는 약 91.3%의 데이터의 변동성을 이 직선, 이 공식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91.3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91점이 아니라 뭐 10%자 정도 된다면 이 회귀 분석이 있을 필요가 없죠. 100개의 데이터를 맞추는데 그냥 찍어도 50개를 맞출 텐데 이 회귀 분석을 공식을 집어넣어서 맞췄더니 100개 중에 10개밖에 못 맞춘다라고 하면 회귀 분석 모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분산 분석표에서는 회귀 분석의 설명력과 이 회귀 분석이 정말 의미 있는 직선 알고리즘을 도출했느냐에 대한 값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 회귀 분석이 영향력이 있다면 이 회귀 분석의 공식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보는 게 바로 모수 추정입니다. 예.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 공기 흡입량, 냉각수 온도, 질산 농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변수들을 가지고 y값, 즉 아까 y값이 뭐였죠? 손실량이죠. 이 손실량을 예측할 때 이런 공식을 쓰면 됩니다라고 답을 내어주는데요. 계산을 해볼게요. 모수 추정에 마이너스 39.9 플러스, 그리고 여기 계수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 옆에 붙는 곱하기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공기 흡입량 곱하기 0.71564 더하기 냉각수 온도 곱하기 1.129525 더하기 질산농도 곱하기 마이너스 0.15를 방정식으로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적용을 하면 손실률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논리가 바로 회귀 분석의 논리고요. 여기 보면 여기 회귀 계수에도 유의 확률이 있죠. 유의 확률. 그러니까 유의 확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표본에 지금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통계 회귀 분석을 분석했기 때문에 표본에 있는 회귀 분석의 결과치가 실제 우리 연구 대상이 있는 모집단 모수의 회귀 분석의 값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것과 같으냐라고 하는 걸 결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특히 이건 귀무가설을 이제 검증을 하는 건데요. 모집단의 귀무가설은 이겁니다. 우리의 표본의 회귀 분석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상관분석에서 뭐라고 했어요? 귀무가설이 모집단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을 거다라는 걸 귀무가설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귀 계수들의 이 값들이 다 0일 거다. 그러니까 공기 흡입량이 손실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손실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어디에서? 이 모집단에서. 그럼 그걸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이 표본량을 딱 뽑아서 공기 흡입량의 계수값을 조사해 봤더니 T 통계로 하는 거죠. T 값으로. 여기서는. 그래서 T 분포에서 봤을 때, 공기 흡입량은 5.3017입니다. 307입니다. 라고 하는 이 T값에 해당되는 우측 면적의 확률 값이 0.00001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 평균이 0이죠. 회귀 분석의 기울기는 0일 거다라고 하는 이 귀무가설에서 5% 정도의 희박한 확률보다 훨씬 더 희박하게 이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0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질산 농도를 제외한 공기 흡입력과 냉각수 온도가 진짜 모수에서도 유의한 계수다라고 해서 향후에 이제 이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질산 농도를 이 전체 회귀 분석 값에서 제외시키고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정확도가 높은 회귀 분석 공식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 진단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회귀 분석 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학자들이 사전에 정해놓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잔차, 즉 직선, 이렇게 점들이 있고요.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이 y값 정한 x에서 예측하는 이 공식을 통해서 예측하는 이 y값과 실제 이 있는 y값의 요 차이들이 바로 잔차인데요. 이 잔차가 균등하게 랜덤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회귀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세웠고 이 잔차와 예측값들 그 다음에 잔차 자체의 분포들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이 되면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다중 공선성이라고 있는데요. 다중 공선성은 우리가 세 가지의 변수 x1, x2, x3가 있었을 때 이 세 가지의 설명 변수들이 y를 예측하는 원인 변수라고 했을 때 x1과 x2과 x3가 전혀 관련이 없는 독립되어 있는 변수라면 이 회귀 분석은 아주 완벽할 겁니다. 하지만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게 x1이라는 변수, x2라는 변수가 연관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공기 흡입량과 냉각수 온도는 완전히 다른 요인 같지만 공기 흡입량에 따라서 냉각수 온도가 0.1도라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각각의 변수가 많을수록 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회귀 분석에서는 통계학자들이 각 변수들별로 독립된 사건의 확률 변수로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변수들이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중공선성 검증이고요. 이 다중공선성 검증에서
분산 팽창인자라는 값이 나옵니다. VIF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10보다 크면 요건 회귀분석 돌리면 안 돼 라고 답을 내줍니다. 왜냐? 이 각각의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요 다중공성성이 보면 분산 팽창인자가 10보다 다 작은 값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실습한 대로 회귀분석을 할 수가 있는 가정을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의 기본 원리고요. 단순 회귀 분석은 말 그대로 아까처럼 회귀 분석의 어떤 기울기 값이 하나인, 즉 변수가 하나인 값이기 때문에 이런 로직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앞에서 배웠던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잠깐 그려봤는데 설명 변수 x들을 통해서 y를 예측하는 것을 직선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선의 모습을 보면 질산 농도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손실이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연속형으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점이 이렇게 골고루 섞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골고루 섞인 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의 공식을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이런 식으로 이 가중치를 구해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좀 다른 방식을 가지고 가죠. 왜냐? 우리가 예측하려는 이 y의 값이 바로 여기 페인이기 때문입니다. 페인은 회귀 분석의 이런 손실값처럼 연속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명목형으로 S와 노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74살일 때는 노, 그리고 66살일 때는 S, 뭐 이런 식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이 age라고 했을 때, 나이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나이 값이 되면 S, 또 어떤 특정한 값이 되면 yes, S와 no라는 이 두 명목 변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나이는 no. 이렇게 일렬로 배치가 되겠죠. 일렬로.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어떤 나이 값이 딱 됐을 때 이 나이 값은 S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 값이 됐을 때는 no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값이 아니라 이게 1이고 이게 0이라고 하면 1일 확률과 0일 확률에 대해서 특정한 age가 나오면 꼭 age 어떤 나이가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죠. 50살을 전후로 해서 후는 1이고 전은 0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 값들이. 그걸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직선을 찾아서 어떤 에이지 값이 들어갔을 때 1이 될 확률과 0이 될 확률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될 확률이 높으면 이 S라고 예측을 해주고 0이 될 확률이 높으면 노라고 이렇게 예측해 주는 형태들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의 이 점수를 보면 S하고 노밖에 없기 때문에 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직선을 좀 구워주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구해주기도 하고 해야 특정한 x값이 딱 들어갔을 때 요 공식에 의해서 이게 노입니다, s입니다, 노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줄 텐데 이런 공식을 구하는 것들을 통계학자들이 수식을 만들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y 값이 x에 따라서 특정한 x 값에 따라서 이 x는 연속형 변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나이 같은 이렇게 어떤 나이에 되면 이 y 값이 1이냐 0이냐가 아니라 이렇게 확률 형태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변환을 해줘서 수학적으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x 값이 이 정도로 되면 y 값은 확률 0에서부터 1 확률에 뭐 0.1, 0.2, 0.3, 0.9 이렇게 해서 0.5를 만약에 우리가 임계치로 놓는다라고 하면 0.5 이상이니까 이 x값이 들어가면은 1일 확률이 높아서 1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형태들의 이
함수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알기 쉬운 방정식 용어로 하겠습니다. x가 들어가면 이 x 값이 들어가면 y 값은 자동으로 숫자 형태로 나오겠죠. 숫자 형태로.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분서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x 값이 들어가면 y 값이 확률로 나와야 됩니다. 확률로. 그래서 x 값이 들어갔을 때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이제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 값 자체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는 이 공식 자체로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값을 확률로 전환해 주는 그 공식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원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원리가 요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회귀 방정식의 공식이 이 전체 수식의 일부분에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x값이 들어가면 키 확률을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배웠던 대로 b0에서부터 이 y값의 함수가 들어가면 여기 전체 수식의 하나의 요소로 들어감으로써 전체 이 특정한 x값을 일 때 들어갔을 때 확률이 얼만큼입니다 라는 것들을 구해주게 되는 형태들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차이가 있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사실은 이제 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특히 이제 분류 작업하고 이 어떤 값들이 들어갔을 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양이 그림인지 개 그림인지라고 하는 분류해주는 여러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아주 단골로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식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 회귀 분석에서 그 회귀 분석의 이 공식을 구해 놓으면 그 공식은 결국 확률로 치환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가 아니라 이 x값들이 들어가면 이 들어간 값이 이렇게 요런 확률을 계산하는 수식으로 치환돼서 확률값을 내준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면 해석하는 방식이 일반 회귀 분석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여기 우리가 페인이라고 하는 게 y 값입니다. 페인이라는 확률,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주고요. 그 중에 변수를 성별과 에이지 이 두 개만 일단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탭이 아니라 여기 추가 기능 쪽에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이 캐스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통계 분석의 회귀 분석에 보면 이분형 로지스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선택 변수 중에 페이는 바로 고급 입력으로 가보겠습니다. 페인이 바로 반응 변수고요. 그리고 공별량은 숫자로 되어 있는 변수들을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age 그리고 범주형 변수는 이렇게 성별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는 성별 변수를 범주형 변수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ROC 곡선이라고 하는 건 예측률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모형 선택에서는 이렇게 뭐 일반화 선형 모델과 관련된 옵션인데요. 요거는 이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통계 분석 결과가 앞서 분석했던 결과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보면 이렇게 답을 구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회귀 분석했을 때는 여기 앞에 부분에 제가 조금 건너뛰게 출력이 돼서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특정한 그 변수 값에 이 추정 값들은
각각의 개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했냐? y는 절편은 그냥 상수죠. 마이너스 30점 v를 307 그 다음에 플러스 공기 흡입량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이 개수 0.71564를 곱하고 또 더하고요. 냉각수 온도 곱하기 1.29529 더하기 질산 농도 곱하기 마이너스 0.1512 이렇게 식이 구해져서 공기 흡입량과 냉각수 온도와 그 다음에 질산 농도의 값을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y 값이 예측돼서 나오는 방식이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이렇게 베타 값이 나오긴 하지만 이 오즙이라는 것을 출력해 줍니다. 오즙이. 해석을 해보면요. 여기 성별과 나이가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가 아까 페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이렇게 로지스틱 모형 분석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페인은 1과 0의 값을 가지죠.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때 이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확률은 있을 때 대비 없을 때 대비의 오즈비로 이제 확률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다 빼더라도 로지스틱 모형 분석이 들어오면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 오즈비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 확률 즉 표본 집단에서는 이렇게 로지스틱 모형 분석을 냈지만 모집단에서는 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유의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유의미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표본에서는 어쨌든 유의미하게 이렇게 유의미란 단어가 아니라 표본에서는 이렇게 값을 내주지만 실제 모집단에서는 이게 유의하냐 안 하냐를 받아내는데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 있어서 통증을 얘기해주는 성별 나이 모형은 사실 뭐 적용하기 어려운 회귀분석 값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시로 이 유의 확률이 5%보다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고통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무가설이 있다라고 하면 기무가설은 0이라는 초점에 맞춘다고 했으니까요. 0이라고 한다면 0이냐 아닐 것이냐를 판단을 해봤는데 유의 확률이 0.2539 즉 25%이기 때문에 25%에 해당되는 유의 확률은 귀무가설로 인정할 수 있다. 즉 성별은 고통의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다라는 식의 유의 확률을 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의 확률이 다 높기 때문에 0.05, 즉 5%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다 채택하는 방식이 돼서 요거는 로지스틱 모형 분석에서 회귀 계수로서의 큰 영향력은 없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 오주비를 계산하는 방식에 여기서 이 공식으로 예를 들면 성별이 F 여성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FM이니까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여기가 이제 피메일 그 다음에 메일 1 이렇게 됐으면 이 피메일 기준값으로 해서 메일은 어떠냐 그래서 피메일 기준으로 메일이 그러니까 남성이 통증이 있을 확률이 여성의 통증이 있을 확률보다 1.8배 확률이 크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에이지는 이제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일씩 증가할 때마다 그 확률이 0.9897 대비해서 에이지가 앞선 만약에 34살이다 그리고 33살이다 라고 한다면 이 33살보다 일씩 증가를 했죠. 일씩 증가를 할 때마다 확률이 0.9897로 떨어진다, 감소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 확률과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확률과 성공 확률의 비율이라고 했을 때 오주비를 1이 크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오주비가 1 이상이었을 때는 여기
변수값이 올라갈수록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낮아질수록 여기 1 미만으로 되어 있기 0.9897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한 살 올라갈 때마다 그 확률은 떨어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로지스틱 모형 분석이 각각의 성별과 나이로 페인이라고 하는 고통값을 잘 예측해 줄 수 있느냐는 이렇게 적합도라는 값으로 결과를 도출해 주고요. 여기 보면 각각 여러 가지 지표들로 이 로지스틱 분석의 적합도들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ROC 곡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연히 맞힐 확률보다 이 해당 우연히 맞힐 확률보다 여기 민감도 특이 1- 특이도는 우리가 너무 어려워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머신러닝을 하거나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음, 모형 평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참고로 이 ROC 커브가 있는데 ROC 커브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면적이 커질수록 이렇게 가까울수록 우연히 맞출 확률보다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더 분류가 잘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넣으면 1마이너스 특이도는 0이고 민감도는 1이라서 다 정확한 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으면 가장 이제 이상적인 분포인데요. 현실에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왼쪽 상단을 채워주는 형태의 곡선이 잘 나오면 이 모형은 잘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합도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 중에 데비언스 말고 나머지 HL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은 유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로지스틱 모형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은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냥 회귀 분석의 일종의 변형 분석 방법으로 y값이 숫자형 연속형 변수가 아니고 명목형 변수였을 때 우리가 설명하려는 x1, x2, x3의 변수 여기서는 x1, x2가 되겠죠. 성별과 나이라는 이 두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y값을 예측할 때 이 y값이 숫자가 아니라 1이냐 0이냐라고 했을 때 확률값을 내어주고요. x1과 x2의 공식을 만들 이 베타1, 베타2 여기에 있는 계수들의 값들을 통해서 그 성별이 이 y값에 미치는 확률의 비를 여기 오주비로 내어줍니다. 즉 비교가 되는 그 성별 안에서 남과 여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있는 두 가지의 기준값들에 대한 비교비를 여기에 오주비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값이 아까 피메일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피메일이 0 그리고 메일이 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피메일 대비 메일이 실제 통증이 있을 확률이 1.8배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이지는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한 살 올라갈 때마다 0.9897이니까 1 미만에 있는 오주비는 오히려 확률이 감소한다. 그래서 전체 로지스틱 모형 구성은 확률적 개념으로 요 계수값들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계수에 있는 이 오주비에 대한 유의 확률, 그러니까 표본 집단에서는 유음이 좋았지만 값이 나왔지만 이게 모집단에서도 정말 확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유의 확률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0.8, 0.2, 0.95로 0.05보다 다 큰 값이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로지스틱 모형 분석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달러 가설 검증의 T테스트부터 아노바, 그다음 상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까지 엑셀을 통한 실습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과 R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가설 검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